어서오세요. 달빛이 내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책방이 되는 신비한 곳, 달빛 아래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앨리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듣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한 나라의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5장 애벌레의 충고. 애벌레와 앨리스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애벌레가 물담배를 입에서 떼고 나른하고 졸린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넌 누구지? 하고 애벌레가 물었다. 분명 친근한 대화의 시작은 아니었다. 앨리스는 수줍어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땐 적어도 내가 누군지 알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서요. 애벌레는 무슨 뜻이지? 하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설명이 어려워요. 보시다시피 난 내가 아니거든요. 하고 앨리스가 말했다. 애벌레는 보이긴 뭐가 보여? 앨리스는 예의 바르게 제대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조차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몸 크기가 변하니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고 대답했다. 그까짓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애벌레가 말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언젠가 번데기로 변할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나비로 변할 때도 이상한 기분이 들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전혀. 나랑은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죠. 앨리스가 말했다. 난 내가 변하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자 애벌레는 앨리스를 경멸하는 투로 넌 누구지? 하고 말했다. 애벌레의 말에 대화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다. 앨리스는 애벌레가 단답형으로 말하는 태도에 약간 짜증이 나서 몸을 꿋꿋이 펴고 진지한 목소리로 당신이 먼저 소개를 해야죠. 하고 말했다. 왜? 하고 애벌레는 되물었다. 다시 어려운 질문이 돌아왔다.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한 데다가 애벌레의 기분이 몹시 언짢은 것 같아 보여 앨리스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돌아와, 내게 들려줄 중요한 말이 있어. 하고 애벌레가 말했다. 진심이라고 느낀 앨리스는 다시 애벌레에게 돌아갔다. 애벌레는 성질 좀 죽여.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차오르는 화를 누르며 그게 다예요? 하고 물었다. 아니? 하고 애벌레가 대답했다. 달리 해야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벌레가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앨리스는 기다려보자고 생각했다. 아무런 말 없이 연기만 뻐끔거리기를 몇 분. 이윽고 애벌레는 팔짱을 풀고 물담배를 입에서 떼었다.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변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하고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이제 몸 크기를 10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하고 앨리스가 대답했다. 애벌레가 물었다. 무얼 기억 못한다는 거지? 그게 어쩜 이리 작은 꼬마 꿀벌이를 외우는데 완전 달라요. 앨리스는 매우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늙은 신부 윌리엄을 낭송해봐. 하고 애벌레가 말했다. 앨리스는 손을 맞잡고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젊은이가 말했지. 윌리엄 신부님 늙으셨군요.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건만 여전히 물구나무를 하고 다니네요. 그리 하는 게 맞나요? 연세도 드셨건만. 윌리엄 신부가 대답했지. 내가 자네만 할 때는 머리를 다칠까 걱정도 했지. 하지만 절대로 그럴 리 없단 걸 알아. 지금은. 왜냐면 나는 이걸 하고 또 했으니. 젊은이가 말했지. 말씀드렸잖아요. 늙으셨어요. 게다가 남달리 뚱뚱하건만 아직도 제주를 넘으며 문을 들어오네요. 맙소사, 무슨 비결이 있나요? 현명한 윌리엄은 자물쇠를 흔들며 말했지. 내가 젊을 때부터 팔다리를 유연하게 가꾸었지. 이 연고를 바르면서 말이야. 한 상자에 한 푼이라네. 좀 사려나? 젊은이가 말했지. 늙으시면 턱도 약해져. 비계덩이 말고는 씹지도 못하실 것 같건만 거위 한 마리를 뼈까지 다 드시네요. 맙소사, 어찌하면 그리할 수 있나요? 신부가 말했지. 내가 자네만 할 때부터 법을 들먹이며 마누라랑은 말다툼을 했거든. 그 덕에 턱 근육이 튼튼해졌지. 내 평생을 해온 일이야. 젊은이가 말했지. 그 연세에 그러시기 힘든데 시력도 여전히 좋으시군요. 아직도 뱀장어를 코에 올리고 균형을 잡으시네요. 어쩜 그리 총명하세요? 벌써 3번이나 물음에 답해줬으니 그쯤이면 되었지. 신부가 말했지. 헛소리는 이제 그만. 내가 이런 쓰잘데없는 말을 온종일 들어야겠나? 그만 가지 않으면 걷어차겠어. 하나도 맞지 않는군. 하고 애벌레가 말했다. 앨리스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는 낱말 몇 개가 바뀌었죠. 하고 소심히 덧붙였다. 애벌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몇 분 동안 다시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애벌레였다. 얼마만한 크기가 되고 싶은데? 딱 정해진 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크기가 너무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난 몰라. 하고 애벌레가 말했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이렇게 딱 잘라 아니라고 말하는 상대를 처음 만났고 맥이 빠졌다. 애벌레는 그럼 너는 지금 키에 만족하니? 애벌레가 물었다.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8cm는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 정도면 정말 딱 좋은 키지. 애벌레는 화를 벌컥 내며 몸을 꼿꼿이 세웠다. 애벌레의 키는 정확하게 8cm였다. 하지만 저는 작은 키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쌍한 앨리스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하소연하면서 동물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곧 익숙해질 거야. 하고 말하며 애벌레는 다시 물담배를 빨고는 연기를 내뿜었다. 앨리스는 이번엔 애벌레가 다시 말을 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1, 2분쯤 지나 애벌레는 물담배를 입에서 떼고 헛기침을 몇 번 한 다음 몸을 흔들어 버섯에서 내려왔다. 애벌레는 한쪽 편을 먹으면 커지고 다른 쪽을 먹으면 작아져. 라고 말하며 풀숲으로 들어가 사라졌다. 한쪽 편과 다른 쪽이라니 무엇의 한쪽을 말하는 거지?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앨리스가 이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자 버섯 말야. 하는 애벌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애벌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한동안 버섯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어느 쪽이 한쪽 편이고 어느 쪽이 다른 쪽인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버섯 기둥은 완전히 동글해서 어느 쪽을 분간하기란 쉽지 않은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앨리스는 결국 버섯 기둥을 두 팔로 끌어안고 두 손이 닿는 부분을 움켜쥐어 뜯어내었다. 그럼 이제 어느 쪽이 어느 쪽일까? 하고 말하며 앨리스는 오른손에 든 버섯을 한 입 먹어보았다. 그러자 앨리스의 키가 갑자기 줄어들어 턱이 발에 닿을 것 같았다. 이번엔 반대쪽 버섯을 먹자 갑자기 키가 커지면서 턱이 솟구쳤다. 앨리스는 턱을 다물기 힘들었지만 가까스로 다시 오른쪽 버섯을 삼킬 수 있었다. 앨리스는 밝은 목소리로 이제야 머리를 좀 가늘 수 있겠네 라고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앨리스는 한참 아래에 초록색 나뭇잎들이 바다처럼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초록색으로 나 있는 것들은 뭐지? 그리고 내 어깨는 어디로 간 거야? 불쌍한 내 손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앨리스는 손을 움직여 보았지만 저 밑 나뭇잎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손을 들어 올리기 힘들 것 같자 머리를 숙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기다래진 목을 숙여 나무 사이를 뱀처럼 구불구불 움직이며 살펴보았다. 앨리스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나무 꼭대기에 무언가 이상한 게 보여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때 커다란 비둘기 한 마리가 급히 달려와 날개로 앨리스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뱀이야! 앨리스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난 뱀이 아니야. 나 좀 내버려둬. 비둘기는 다시 봐도 뱀이야! 하고 말했지만 이번엔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무리 살펴봐도 딱 뱀인걸.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고 앨리스가 말했다. 비둘기가 나무 뿌리에도 언덕에도 어디나 뱀뿐이야. 잔인한 것들. 하고 말하자 앨리스는 더욱 알쏭달쏭해졌지만 비둘기랑 더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알들이 다치지 않도록 낮이나 밤이나 뱀이 나타나는지 살피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잘 때도 한쪽 눈만 감고 자. 앨리스는 비둘기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자 성가시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둘기는 계속해서 화난 목소리로 그래서 제일 높은 나무를 골랐건만, 그래서 마침내 뱀 걱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건만 여기로 오려면 하늘을 기어 올라와야 할 테니, 그런데 뱀이라니!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난 뱀이 아니야. 말했잖아. 나는... 그럼 뭔데? 적당히 둘러대려는 거잖아. 앨리스는 난 어린 소녀야 라고 대답했지만 하루 동안 너무 자주 변해서 이게 맞는지 자신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수많은 어린 소녀를 봤지만 목이 너처럼 생긴 소녀는 처음 봐. 아니야, 넌 뱀이야.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알을 먹는 건 꿈도 꾸지 마. 분명 알을 먹어본 적은 있어. 참으로 정직한 어린이인 앨리스는 사실대로 말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어린 소녀들도 뱀만큼 알을 먹는걸? 못 믿겠어.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내 입장에선 어린 소녀들도 모두 뱀이야. 이 말은 앨리스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어서 앨리스는 잠깐 생각을 해보았다. 그 사이에 비둘기는 네가 알을 노린다면 나로선 그걸로 충분해. 네가 뱀인지 어린 소녀인지가 무슨 상관이겠니? 하고 덧붙였다. 내겐 큰 상관이 있지. 하고 앨리스가 서둘러 말했다. 그리고 난 알을 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내가 알을 먹는다고 해도 네 것은 아니야. 난 익지 않은 알은 안 먹어. 비둘기는 그럼 가버려! 하고 소리치고는 다시 둥지에 앉았다.
앨리스는 할 수 있는 한 목을 구부려서 나무 사이로 머리를 숙였다. 그러다가 아직 버섯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앨리스는 알맞은 크기가 되기 위해 조심스레 양손에 든 버섯을 조금씩 맛보면서 몸이 커지고 작아지는 정도를 살폈다. 앨리스가 원래 키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거의 원래 키로 돌아왔을 무렵 앨리스는 늘 했던 대로 스스로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야 계획했던 일 절반이 되었네. 이 변화들은 참 신기해.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도 못하겠어. 하지만 나는 알맞은 크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야 해. 거기선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며 걷다가 탁 트인 곳에 이르렀다. 거기엔 4피트 높이의 집이 한 채 있었다. 앨리스는 여긴 누가 살까? 이런 크기로 갔다간 웃음거리가 될지도 몰라. 하고 말하며 양손에 버섯을 조금씩 먹어 키가 23cm가 되도록 맞추었다. 제6장 돼지와 후추. 앨리스가 다음엔 무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숲에서 제복을 입은 하인이 달려나와 주먹으로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앨리스는 제복을 입었으니까 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얼굴만 보면 영락없는 물고기였다. 그러자 둥근 머리에 커다란 눈을 가진 개구리 얼굴을 한 하인이 문 밖으로 나왔다. 두 하인은 모두 양털로 만든 곱슬머리 가발을 쓰고 있었다. 앨리스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몹시 궁금하여 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숲 밖으로 나왔다. 물고기 하인은 자기 몸만큼이나 큰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한 손으로 건네며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작 부인께 여왕 폐하께서 크로켓 경기에 참여하라는 정갈이요. 개구리 하인도 똑같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고기 하인의 말을 순서만 약간 바꿔서 되풀이했다. 여왕 폐하께서 공작 부인이 크로켓 경기에 참여하라는 정갈이오. 그리고 둘은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였고 곱슬머리 가발이 서로 얽히고 말았다. 앨리스는 자기 목소리가 둘에게 들리지 않도록 숲속으로 뛰어들어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보니 물고기 하인은 이미 가고 없었고 개구리 하인은 문 밖에서 물끄러미 하늘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앨리스는 슬그머니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하인은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첫째는 내가 너 있는 쪽에 같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안쪽이 몹시 시끄러워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고 말했다. 확실히 안쪽은 몹시 소란스러웠는데 우는 소리와 재채기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가운데 간간히 접시며 주전자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문을 두드리는 것도 그럴듯한데 하고 하인은 앨리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였다. 우리가 문을 사이에 두고 있다면 알다시피 반대로 네가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고 널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지. 하인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앨리스는 하인이 몹시 무례하다고 생각하며 혼잣말을 하였다. 앨리스는 하지만 하인이 그렇게 해줄 것 같지는 않은걸. 하지만 어쨌든 대답은 하네. 라고 말하다가 큰 소리로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개구리 하인은 난 여기 앉아 있어야 돼. 내일까지. 하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이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큰 접시 하나가 휙 하고 날아와 개구리 하인의 코를 스치고는 뒤편 나무에 부딪혀 박살이 났다. 개구리 하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래도 모레까지. 하고 같은 말투로 말하였다. 앨리스는 큰 소리로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다시 물었다. 개구리 하인은 들어가는 거? 그건 맨 처음에 물었던 거잖아. 하고 말하였다. 앨리스는 개구리 하인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앨리스는 불쾌해. 말투가 저게 뭐야. 미친 것 같네.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개구리 하인은 말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난 날마다 여기 앉아 있어야 해. 하고 말했다. 하지만 난 뭘 하지? 하고 앨리스가 물었다. 개구리 하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하더니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였다. 앨리스는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네. 완전 바보야. 하고 말하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 건너편에는 큰 부엌이 있었다. 부엌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연기가 꽉 찼는데 공작 부인은 한가운데 있는 다리셋 달린 의자에 앉아 아기를 보고 있었고 주방장은 수프가 가득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마솥을 펄펄 끓이고 있었다. 앨리스는 재채기를 하며 수프에 후추를 너무 많이 넣은 게 틀림없지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공기에도 후추가 잔뜩 섞여 있었다. 공작 부인도 간간히 재채기를 하였고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하며 울어댔다. 재채기를 하지 않는 건 주방장과 화로에 앉아 입이 귀까지 걸려 웃고 있는 커다란 고양이 뿐이었다. 앨리스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실례하지만 저 고양이는 왜 저리 웃고 있는 거죠? 공작 부인은 채쇼 고양이니까 그런 거야, 돼지야. 하고 대답하였다. 앨리스는 돼지라고 욕을 먹자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앨리스에게 돼지라고 한 게 아니라 아기에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하였다. 저는 언제나 웃는 채셔 고양이는 몰라요. 사실 전 고양이가 웃는지도 몰랐어요. 공작 부인은 고양이는 웃을 수 있어. 그리고 고양이들은 대부분 웃는단다. 하고 말하였다. 앨리스는 전 그런 줄 몰랐어요. 하고 공손하게 말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고 했다. 공작 부인은 넌 모르는 거 투성이구나. 그게 사실이야. 하고 대답하였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는 게 싫어서 화제를 바꾸려고 하였다. 앨리스가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주방장이 솥단지를 화로에서 꺼내고는 부지깽이며 냄비, 접시들을 공작 부인에게 마구 던져댔다. 공작 부인은 날아온 것들에 맞을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기는 아까부터 계속 울어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에 맞았는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엄청나게 커다란 냄비가 날아가자 앨리스는 무서워하며 맙소사, 뭐라는 거예요? 귀여운 아기 코에 맞겠어요. 하고 소리쳤다. 공작 부인은 쉬고 화가 난 목소리로 누구나 자기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세상은 보다 빨리 돌아가기 마련이지.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라며 말하였다. 어떻게 밤과 낮이 생기는지 생각해봐요.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공작 부인은 돌았다고? 라고 말하더니 저 아이의 목을 쳐라. 하고 명령하였다. 앨리스는 애타는 마음으로 주방장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지 수프가 든 솥단지만 휘젓고 있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다시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24시간인 것 같아요. 20시간인가? 아니면... 공작 부인은 아, 지겨워. 그런 얘기는 못 참겠어. 하더니 다시 아기를 어르기 시작하였다. 공작 부인은 우스운 자장가를 부르며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거칠게 아기를 흔들었다. 귀여운 아기에게 고함쳐
재채기 하면 때려줘. 아기는 귀찮아 할 뿐이야. 장난인 걸 아니까. 공작 부인은 이절을 부르면서 아기를 사납게 위로 던졌다 받기를 시작하였고, 아기가 너무나 크게 울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가사를 거의 듣지 못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기 재채기 하면 때리지. 즐기라고 하는 거야. 호추 줄까 아가야. 공작 부인은 아기 보는 게 좋다면 이젠 네가 돌보렴. 하고 말하며 아기를 앨리스에게 던졌다. 그러고는 난 여왕님 크로켓 경기나 가야겠다. 라고 말하며 나가버렸다. 주방장이 공작 부인에게 프라이팬을 던졌지만 맞추지는 못했다. 앨리스는 아기를 간신히 받아내고는 팔다리를 살펴보았다. 아기는 정말 묘하게 생겼는데 앨리스는 불가사리같이 생겼네? 하고 생각했다. 아기는 불쌍하게도 증기기관차처럼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얼마 동안 아기를 안고만 있었다. 잠시 뒤 앨리스는 아기를 제대로 달래려고 하였다. 매듭진끈이 아기 오른쪽 귓가부터 왼쪽 발까지 칭칭 감겨 있어서 앨리스는 그것부터 풀었다. 앨리스는 아기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데리고 다닐 수는 없을 텐데 놔두면 하루 이틀이 안 돼서 죽겠지? 하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생각한 것의 끄트머리를 입 밖으로 말했는데 아기가 꿀꿀 하고 대답하였다. 앨리스는 꿀꿀거리는 건 너를 소개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 하고 말했다. 아기는 다시 꿀꿀거렸다. 앨리스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스러워하며 아기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기라고 하기엔 코는 뒤로 완전히 제쳐져 있고 눈은 너무 작았다. 앨리스는 하지만 그냥 우는 소리였을 거야 하고 생각하며 아기 눈가에 눈물이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다. 앨리스는 돼지가 돼버린 거니? 맙소사, 이제 내가 널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구나 하고 말했다. 돼지는 우는 건지 꿀꿀거리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는 소리를 내다가 잠잠해졌다. 앨리스가 내가 집에 돼지를 가지고 가서 뭘 하지? 하고 생각하는데 다시 돼지가 사납게 꿀꿀거렸다. 앨리스가 다시 한번 얼굴을 살펴보니 이젠 영락없는 돼지였고 앨리스는 더 이상 돼지를 돌보지는 않기로 했다. 그래서 앨리스는 돼지를 땅에 내려놓고는 숲속으로 보냈다. 저 돼지가 자라면 정말 무섭고 못생긴 자식들이 낳겠지. 하지만 그 중엔 잘생긴 돼지도 한 마리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앨리스는 알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돼지처럼 생긴 애들을 떠올리다가 그 중에 하나만 변하는 방법을 안다면 하고 말하면서 주위를 살폈다. 조금 떨어진 나무 위에 채셔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앨리스를 바라보며 웃기만 하였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발톱도 날카롭고 이빨도 많았지만 왠지 착해 보였기 때문에 잘 대해주고 싶었다. 앨리스는 고양이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채셔 야옹아 하고 불러보았다. 고양이는 조금 더 크게 웃기만 하였다. 앨리스는 이런 조금 머네 라고 생각하며 고양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 여기서 나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을래?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지. 어디든 하고 앨리스가 말하자 고양이는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잖아. 하고 대답했다. 앨리스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하고 덧붙였다. 고양이는 그거야 갈 수 있을 만큼 멀리 걸으면 되는걸. 하고 대답했다. 앨리스는 부정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질문을 하였다. 여긴 어떤 사람들이 살지? 고양이는 오른발을 긁으며 말했다. 그쪽엔 모자 장수가 살아. 저쪽엔 사월토끼가 살고. 어디든 찾아가면 좋지. 모두 미쳤으니까. 하지만 나 미친 사람들 있는 곳은 가기 싫은데. 소용없어. 여긴 모두 미쳤으니까. 너도 미쳤고 나도 미쳤지. 내가 미쳤는지 어떻게 아는데? 틀림없어. 미치지 않았으면 여기 없을 테니까. 앨리스는 고양이의 말이 올바른 증명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질문을 하였다. 네가 미친 건 어떻게 아는데? 처음부터. 걔들은 안 미쳤지. 인정하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 걔들이 으르렁거릴 땐 화가 난 거고 꼬리를 흔들면 기쁜 거잖아. 하지만 난 기쁠 때 으르렁거리고 화가 났을 때 꼬리를 흔들지. 그러니까 난 미친 거야. 난 그걸 갸르릉거린다고 해. 으르렁이 아니라. 네가 뭐라고 부르든. 근데 너 오늘 여왕과 크로켓 경기하니? 그랬으면 좋겠지만 초대받지 않았어. 채셔 고양이는 거기서 날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사라졌다. 앨리스는 이제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앨리스가 사라진 자리를 보고 있는데 고양이는 갑자기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되었지?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네. 앨리스는 고양이가 갑자기 돌아온 것만큼 빠르게 돼지가 됐어 하고 말했다. 고양이는 그럴 것 같더라. 하고 말하고는 다시 사라졌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기다렸다가 사월토끼가 산다는 쪽으로 가보기로 하였다. 모자 장수는 본 적이 있으니까 사월토끼가 더 재밌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5월이니까 최소한 3월보다는 덜 미쳐있겠지. 그때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서 물었다. 아까 돼지라고 한 거야? 돼지라고 한 거야? 돼지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렇게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어지러워. 고양이는 알았어. 하더니 이번엔 아주 천천히 사라졌다. 고양이는 꼬리서부터 점점 사라져가면서 마지막으로 입만 보이게 되더니 이윽고 아주 사라졌다. 앨리스는 이런 웃지 않는 고양이야 많이 보았지만 웃는 고양이라니 이렇게 신기한 것은 난생 처음 봐 하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얼마 가지 않아 사월토끼의 집에 다다랐다. 앨리스는 그 집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굴뚝은 귀 모양으로 생겼고 지붕은 털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집이 무척 커 보여서 앨리스는 왼손에 든 버섯을 조금 뜯어먹어 키를 60cm로 키웠다. 앨리스는 조심조심 다가가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미쳐있지 않을까? 그냥 모자 장수네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도 같은데. 제7장 미치광이 다가회. 집 앞 나무 아래에 다과상이 차려져 있고 사월토끼와 모자 장수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둘 사이에 겨울잠 쥐가 꾸벅꾸벅 졸며 앉아 있었는데 둘은 겨울잠 쥐를 쿠션 삼아 그 위에 팔꿈치를 걸치고는 머리 위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앨리스는 겨울잠 쥐가 몹시 불편하겠네. 그런데 자고 있잖아. 별로 상관도 하지 않는 것 같군. 하고 생각했다. 탁자는 무척 커서 나무는 한쪽 끝만 덮을 수 있을 뿐이었다. 사월토끼와 모자 장수는 앨리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더니 자리 없어.
자리 없어. 하고 외쳤다. 앨리스는 화를 내며 자리 많네 하고는 탁자 한켠에 놓인 큰 팔걸이가 달린 의자에 앉았다. 포도주 마셔봐. 하고 사월토끼가 격려하는 말투로 말했다. 앨리스는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탁자 위엔 차밖에 없었다. 포도주는 안 보이는데? 하고 앨리스가 말했다. 없지.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건 실례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덥석 앉아버리는 게 더 실례야. 이 탁자가 너 것인지 몰랐어. 나무보다 훨씬 더 큰데 말이야. 아까부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앨리스를 바라보던 모자 장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머리카락 좀 잘라야겠다. 앨리스는 사적인 것을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겠다. 정말 무례한 거야.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모자 장수는 눈이 동그래졌지만 정작 말한 건 까마귀가 책상 같은 이유는? 라는 질문이었다. 앨리스는 좋아, 재미있게 놀아야지.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있었나 봐. 하고 생각하다가 알 것 같다고 생각해. 하고 소리내어 말했다. 사월토끼는 그러니까 지금 답을 알아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하고 다시 물었다. 당연하지. 그럼 네가 하려는 말이 뭔지 말해봐. 내가 하려는 말은 그러니까 난 적어도 내가 생각한 걸 말해. 너도 알다시피 같은 말이잖아. 조금도 같지 않아. 네가 말하는 식대로 하면 난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있어랑 난 내가 보는 것을 먹고 있어가 같은 뜻이라는 소리가 되잖아. 사월토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네가 말하는 식대로 하면 난 내가 가진 걸 좋아해 하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걸 가졌어도 같은 뜻이 된다고. 그러자 겨울잠 쥐가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말을 이었다. 네가 말하는 식대로 하면 난 잘 때 숨 쉬어 하고 난 숨 쉴 때도 자도 같은 뜻이 된다고. 모자 장수가 넌 그게 그거잖아. 하고 끼어들었고 이야기가 끊겼다. 모두 얼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앨리스는 까마귀와 책상에 대해 떠올려 보았지만 그다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모자 장수가 다시 입을 열더니 오늘이 며칠이지? 하고 앨리스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모자 장수는 회중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내 불안한 듯 바라보다 이리저리 흔들어 보더니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기까지 하였다. 앨리스는 잠깐 생각하다 4일이야 하고 대답했다. 모자 장수는 이틀이나 틀려. 하고 한숨을 지으며 말하고는 사월토끼를 화가 난 얼굴로 바라보며 버터는 시계 작동에 안 맞는다고 내가 그랬지. 사월토끼는 풀이 죽어서 그래도 그건 최고급 버터였어. 하고 대답하였다. 모자 장수는 아마도 빵 부스러기가 섞여 있었나 보군. 빵칼 같은 걸 써서 집어넣어선 안 되는 거였어. 하고 투덜거렸다. 사월토끼는 회중시계를 집어들고 침울하게 바라보더니 찻잔에 집어넣고는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게 되자 사월토끼는 처음 했던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건 가장 좋은 버터였다고 알잖아. 앨리스는 궁금해서 사월토끼의 어깨너머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재밌는 시계네. 날짜만 알려주고 시간은 나오지 않다니. 모자 장수는 그게 어때서? 네 시계도 몇 년인지는 알려주지 않잖아.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당연히 아니지 하고 대답한 다음 재빨리 말을 이었다. 한 연도는 아주 기니까 시계에 표시할 필요는 없잖아. 모자 장수는 그건 나도 그래. 라고 대꾸했다. 앨리스는 정말 복잡한 수수께끼라고 생각했다. 모자 장수가 한 말은 앨리스가 말하려던 뜻하고는 조금도 맞지 않았지만 그 말도 분명 틀린 것은 아니었다.
앨리스는 최대한 정중하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 하고 말했다. 모자 장수는 겨울잠쥐가 아직도 자고 있네. 하더니 겨울잠쥐의 코에 뜨거운 차를 조금 뿌렸다. 겨울잠쥐는 못 견뎌 하며 머리를 흔들고 눈을 뜨더니 물론 그냥 나 혼자는 말이었어 하고 말했다. 모자 장수는 앨리스를 보며 수수께끼 답은 생각해봤어? 하고 물었다. 앨리스는 아니 포기할래. 답이 뭐야? 하고 되물었다. 모자 장수는 나도 딱 맞는 답은 몰라. 하고 대답했고 3월 토끼는 나도. 하고 맞장구를 쳤다. 앨리스는 살며시 한숨을 쉬고는 답도 없는 수수께끼를 내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모자 장수는 네가 나만큼 시간을 잘 안다면 버린다고 하면 안 돼. 시간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였다. 모자 장수는 안 되고 말고. 하며 비웃듯이 머리를 치켜 세우고는 너는 시간이랑 말해본 적도 없을걸?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다. 아마도 없을 거야. 하지만 난 음악 시간에 배워서 시간 맞추어 박자치기를 할 줄 알아. 모자 장수는 아, 그건 쳐주지. 그는 뭘 치거나 하진 않지만 말이야. 지금 네가 그와 조건을 잘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시계를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아침 9시엔 수업을 시작하지. 시간은 이걸 알려주느라 반짝이며 시계를 돈단 말이야. 그러다 절반에 이르면 저녁 시간이지. 라고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군. 하고 3월 토끼가 속삭였다. 앨리스는 분명 멋있을 거야. 하지만 알다시피 난 그때 배고파선 안 될 것만 같은데 하고 말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배고프지 않겠지. 하지만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시간을 1시 반에 붙잡아둘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어때? 네가 조절할 수 있다고? 모자 장수는 슬픈 듯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 하고 대답하고는 말을 이었다. 지난 3월에 크게 다투었거든. 알겠지만 그래서 그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하면서 모자 장수는 차 숟가락으로 3월 토끼를 가리켰다. 난 하트 여왕이 개최한 커다란 공연에서 노래를 불렀지. 반짝반짝 작은 박쥐 어딨는지 모르겠다. 이 노래 알지? 비슷한 걸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이렇게 불렀어. 세상 꼭대기로 나르네 하늘 속 쟁반 같구나 반짝반짝. 겨울잠쥐가 듣더니 졸면서 따라 불렀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겨울잠쥐는 꽃이 피고 나서야 그만두었다. 모자 장수가 말을 이었다. 내가 간신히 1절을 다 불러가는데 여왕이 소리치더군. 저자가 시간을 죽였다. 목을 쳐라. 여기서 시간을 죽였다는 시간을 놓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앨리스는 소스라치게 놀라 끔찍해 하고 외쳤다. 모자 장수는 풀이 죽어서 그 뒤론 시간이 아무리 해도 내 말을 안 들어. 이젠 언제나 6시야.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그제야 이해하게 되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과용품이 많은 거야? 하고 물었다. 그래, 맞아. 이제 늘 다가올 시간이거든. 그리고 우린 다른 일로 허비할 시간이 없지. 그러면 계속 옆자리로 이동하기만 하겠네? 정확히 그렇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앨리스는 하지만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고 과감하게 물었다. 아, 화제를 바꾸자.
하고 사물토끼가 하품을 하며 끼어들었다. 그 이야긴 지쳤어. 꼬마 아가씨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한 표. 앨리스는 그 소리를 듣고 미안하지만 난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하고 말했다. 그러자 둘은 그럼 겨울잠지가 해야지. 일어나 겨울잠지. 하고 소리치며 양쪽에서 겨울잠쥐를 꼬집었다. 겨울잠쥐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쉰 목소리로 자그맣게 나 안 잤어. 너희들 하는 말 다 들었다고 라고 말했다. 에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줘. 하고 사물토끼가 말했다. 그래 제발 해줘 하고 앨리스도 맞장구를 쳤다. 모자장수도 빨리 하라고. 안 그러면 또 자버릴 거야. 하고 거들었다. 겨울잠쥐는 서둘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옛날에 세자매가 있었어. 그 아이들은 우물 아래 살았어. 앨리스는 늘 먹고 마시는 문제에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얼 먹고 살았는데? 하고 물었다. 겨울잠쥐는 잠깐 생각하고는 닭미를 먹고 살았어. 하고 대답했다. 앨리스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되잖아. 병이 날 거야. 하고 말했다. 그랬지. 몹시 아팠어. 하고 겨울잠쥐가 말했다. 앨리스는 자기도 그렇게 이상하게 살 수 있나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지만 왜 우물 밑에 살았는데? 하고 물었다. 사물토끼는 앨리스에게 매우 정중하게 차 한 잔 더 해. 하고 권했다. 앨리스는 난 아직 한 잔도 못 마셨어. 그런데 더 마시라니. 모자장수는 덜 마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 더 마실 수밖에 없다고. 하고 대꾸하였다. 앨리스는 아무도 네 생각을 묻지 않았어.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모자장수는 이제 누가 사적인 걸 지적하고 있지? 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앨리스는 모자장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앨리스는 차와 버터를 바른 빵을 먹고 겨울잠쥐에게 다시 물었다. 하지만 왜 우물 밑에 살았는데? 겨울잠쥐는 잠깐 다시 생각하더니 그건 닭밀 우물이었어. 라고 대답했다. 앨리스는 화가 나서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소리쳤고 모자장수와 사물토끼는 쉬. 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자 겨울잠쥐는 예의 바르게 듣지 않을 거면 네가 스스로 이야기를 끝마쳐 보던가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계속해줘. 다시는 안 끼어들게. 한마디도 안 할 거야. 하고 앨리스는 말했다. 겨울잠쥐는 화를 내며 한마디도? 알았어. 하고 말한 뒤 이야기를 이어갔다. 세자매는 그리기를 배우고 있었어. 알겠지만 무얼 그리고 있었는데? 앨리스는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입을 열었다. 닭밀. 겨울잠쥐는 이번엔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깨끗한 잔이 필요해. 이번엔 모자장수가 끼어들더니 한 칸씩 옮기자. 하고 말했다. 모자장수가 말하자마자 일어나 움직이자 겨울잠쥐는 모자장수를 따라 한 칸 옆으로 갔고 사물토끼는 겨울잠쥐 자리로 옮겼다. 앨리스도 할 수 없이 사물토끼 자리로 갔다. 자리를 바꾸어 유리한 건 모자장수 뿐이었고 사물토끼가 자리를 옮기며 우유병을 가져가 버려서 앨리스는 가장 나쁘게 되었다. 앨리스는 다시 겨울잠쥐를 화나게 하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해를 못하겠어. 무얼로 닭매를 그리지? 하고 물었다. 모자장수가 우물에서 나온 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 닭밀 우물에서 나온 닭밀로 그리면 되지 멍청아.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아까 들은 경고를 잊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우물 안에 있는걸? 하고 겨울잠쥐에게 물었다. 겨울잠쥐는 당연히 그 아이들은 우물 안에 있지. 하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앨리스는 몹시 헛갈리게 되었지만 겨울잠쥐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두었다. 겨울잠쥐는 몹시 졸린 듯 눈을 꿈뻑이고 비벼가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 아이들은 그리기를 배우는 중이었는데 디귿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그리게 되었어. 왜 디귿인데? 하고 앨리스가 물었다. 왜 안 되는데? 하고 사월토끼가 말했다. 앨리스는 더 묻지 않았다. 이때 겨울잠쥐가 다시 눈을 감더니 졸기 시작하였다. 모자장수가 얼른 꼬집었고 겨울잠쥐는 깨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니까 디귿으로 시작되는 걸 그리기 시작했는데 단상, 다량 같은 것들을 그렸지. 너 다량이 뭔지는 알지? 많다는 뜻의 다량 말이야. 다량을 그리는 걸 본 적이 있니? 한참 헛갈려하던 앨리스는 이제야 내게 물어도 보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말을 시작했다. 그럼 말하지 마. 하고 모자장수가 말했다. 모자장수가 무례하게 굴자 앨리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 버렸고 그 사이 겨울잠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잠이 들고 말았다. 앨리스는 두어 발자국 걷다가 그들이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며 뒤를 돌아보니 사월토끼와 모자장수는 겨울잠쥐를 차 주전자에 집어넣고 있었다. 앨리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기 다시는 안 가겠어. 하고 말하며 숲속으로 들어섰다. 내가 살아온 중에 가장 멍청한 다가회였지 않나? 앨리스는 이 말을 하면서 나무 하나에 문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다. 앨리스는 정말 이상해. 하긴 오늘 모든 게 이상하긴 하다. 하고 생각하고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다시 작은 유리 탁자에 있는 큰 방이 나왔다. 이번엔 잘해야지. 하고 말하며 앨리스는 작은 금열쇠를 집어들고 정원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앨리스는 양쪽 주머니에 두었던 버섯을 뜯어내어 섞은 후 키가 30cm가 되도록 먹었다. 그리고 나서 앨리스는 작은 복도를 지나 마침내 화려한 꽃이 피고 시원한 분수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설 수 있었다. 제8장 여왕의 크로켓 경기장. 커다란 장미나무 한 그루가 정원 입구에 서 있었다. 나무엔 흰 장미가 피었는데 3명의 정원사가 바쁘게 빨갛게 칠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좀 더 살펴보려 가까이 다가갔다. 다가서니 정원사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에이, 다섯! 자꾸 페인트를 내게 흘려서 묻히지 마. 다섯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어쩔 수 없었어. 일곱이 자꾸 내 팔꿈치를 치거든. 하고 대답하였다. 일곱은 다섯을 흘겨보면서 적당히 해, 다섯. 늘 다른 사람 핑계만 대지. 하고 말했다. 다섯은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응수하면서 어제 여왕께서 네 목을 치는 게 낫겠다고 하시는 걸 들었어. 하고 말했다. 대체 왜? 하고 제일 처음 말을 시작한 정원사가 물었다. 일곱은 네가 상관할 것 없어, 둘.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섯은 그럼 둘이 상관할 일은 아니지. 내가 대신 말해주자면 요리사에게 양파 대신 튤립 뿌리를 갖다 줬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일곱은 붓을 떨어뜨리며 그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붓을 집어들려다가 앨리스를 보고는 깜짝 놀랐고 나머지도 앨리스를 둘러싸고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앨리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 왜 장미를 색칠하고 있는지 말해줄래요? 하고 물었다. 5과 7은 아무 말 없이 둘을 쳐다보았고 둘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왜냐면 사실은 보다시피 아가씨, 원래 여기는 빨간 장미 정원인데 우리가 그만 실수로 흰 장미 한 그루를 심었답니다. 만약 여왕께서 이걸 알게 되면 알다시피 우리 모두 목이 달아나요. 그래서 보다시피 아가씨, 우리는 폐하가 오시기 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부터 걱정스럽게 정원 건너편을 살피던 5이 말했다. 여왕님이다. 여왕님. 그러자 새 정원사는 엎드려서 얼굴이 자신들의 몸만큼 납작해질 정도로 땅에 붙였다.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앨리스는 여왕을 보기 위해 이쪽 저쪽을 살폈다. 맨 처음 나타난 것은 방망이를 옮기는 10명의 병사들이었다. 이 병사들도 정원사들처럼 네모나고 납작한 몸을 하고 있었고 네모난 몸 모서리에 팔다리가 나 있었다. 다음으로 10명의 신하들이 보였다. 이들은 다이아몬드 무늬를 하고 있었고 병사들처럼 둘씩 짝지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손님들이 왔는데 대부분 왕이나 여왕이었다. 앨리스는 그 속에 흰토끼가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흰토끼는 몹시 긴장한 가운데 분주히 움직였고 얼굴 가득 웃음을 짓고 있었다. 흰토끼는 앨리스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지나쳤다. 그 뒤로 하트의 잭이 붉은 벨벳 쿠션 위에 올려진 왕관을 들고 들어섰다. 모두가 정원에 들어서자 드디어 하트나라의 왕과 여왕이 입장하였다. 앨리스는 자신도 정원사들처럼 엎드려야 하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렬에 그런 규칙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게다가 모두 얼굴을 땅에 붙이고 엎드린다면 행렬이 무슨 소용이야? 아무도 보지 못할 텐데 하는 생각에 서서 행렬이 오기를 기다렸다. 행렬이 앨리스가 있는 곳에 다다르자 모두 멈춰서서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여왕은 엄한 얼굴로 앨리스를 보더니 이 자는 누군가? 하고 하트나라의 잭에게 물었다. 하트의 잭이 절하며 미소만 짓자 여왕은 멍청이 하고 말하고는 성미 급하게 머리를 흔든 뒤 앨리스에게 다가가 아이야, 이름이 뭐지? 하고 물었다. 앨리스입니다, 폐하. 하고 앨리스는 예의 바르게 대답하였다. 하지만 앨리스는 스스로에게 그나저나 왜 카드 한 벌뿐이지? 두려워할 것 없어.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여왕은 장미나무 주변에 엎드려 있는 정원사들을 가리키며 이 자들은 누구지? 하고 물었다. 물론 정원사들은 땅에 바짝 엎드려 있어서 등 쪽만 보였고 등 쪽은 무늬가 모두 똑같았기 때문에 앨리스는 그들이 정원사인지 나중에 온 병사들인지 아니면 신하들이나 여왕의 자식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앨리스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고는 갑작스레 용기가 나서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걸요? 하고 덧붙였다. 여왕은 분노로 새빨개져서 야수가 포효하듯 소리쳤다. 저 아이의 목을 쳐라, 목을! 앨리스는 말도 안 돼! 하고 소리질렀고 여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여왕의 팔을 잡고 조심스레 생각해보시오 여보. 아이일 뿐이잖소. 라고 말했다. 여왕은 화를 내며 뿌리치고는 잭에게 명령했다. 저들을 뒤집어라. 잭이 명령을 받고 그들을 하나씩 천천히 뒤집으려 하였다. 그러자 여왕은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일어나! 하고 명령하였고 새 정원사는 펄쩍 뛰며 일어서고는
왕이며 여왕 왕가의 아이들과 여러 신하들 모두에게 굽신거리며 절하였다. 여왕은 거기서 떨어져. 라고 소리치고는 나무로 다가가 날 어지럽게 하다니. 여기서 무얼 하고 있었나? 하고 물었다. 네, 배야. 저희는... 하고 둘이 무릎까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왕은 나무를 살피며 알았다. 하더니 저들의 목을 쳐라. 하고 명령하고는 행렬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3명의 병사가 남아 불행한 새 정원사를 처형하게 되었다. 정원사들은 앨리스 뒤로 숨으며 살려달라고 하였다. 앨리스는 머리를 베는 건 안 돼 하고 말하고는 새 정원사를 근처에 있는 커다란 화분 안으로 숨겼다. 새 병사는 잠시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행렬을 따라 떠났다. 여왕은 머리를 잘랐나? 하고 물었다. 병사들은 잘났습니다, 폐하. 하고 대답하였다. 여왕은 좋아. 하고 소리치더니 그렇게 슬 할 줄 아나? 하고 물었고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에게 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었다. 앨리스는 예 하고 소리쳤다. 그럼 이리 오너라. 하고 여왕이 말했다. 앨리스는 행렬에 합류하였고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하였다. 정말 좋은 날이야. 걱정스럽게 앨리스의 얼굴을 바라보던 흰토끼가 앨리스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앨리스는 정말. 하고 인사하고는 공작 부인은 어디 있지? 하고 물었다. 흰토끼는 쉿. 하고 작은 목소리로 재빨리 말하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까치발을 하고 앨리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처형 선고를 받았어. 무엇 때문에? 지금 불쌍해하고 말한 거니?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도 안 불쌍해. 무엇 때문에? 라고 말했어. 공작 부인이 여왕의 귀를 쳤거든. 하고 흰토끼가 대답하였다. 앨리스는 조금 큰 소리로 하는 소리를 내었고 흰토끼는 하며 두려운 듯 조용히 하라고 속삭이면서 여왕께서 듣잖아. 여왕이 이걸 들으면 하고 말하였다. 이때 여왕이 자기 위치로 가. 하고 천둥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 서로 부딪히며 자기 자리를 찾아 움직였다. 잠시 뒤 자리가 정돈되고 게임이 시작되었다. 앨리스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크로켓 경기장은 처음 본다고 생각했다. 경기장은 이랑과 고랑이 번갈아 나 있어 울퉁불퉁하였고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인데다 공을 치는 방망이는 살아있는 플라밍고였다. 병사들은 자신의 몸을 쌓고 손발로 엮어 아치를 만들었다. 가장 어려운 일은 플라밍고를 다루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플라밍고의 몸을 팔 사이에 끼고 다리가 밑으로 빠지도록 하여 꽉 잡는 데 성공했지만 홍학의 잘 뻗은 머리로 고슴도치를 맞추어야만 하였다. 하지만 플라밍고가 고개를 돌려 앨리스를 바라보자 앨리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앨리스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는데 그 사이 고슴도치는 동그랗게 말았던 몸을 쭉 펴더니 이랑과 고랑으로 울퉁불퉁한 경기장을 대굴거리며 도망갔다. 더욱이 자기 몸을 쌓아 아치를 만든 병사들도 자꾸 이곳저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앨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어려운 경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경기장에 들어오는가 하면 고슴도치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다. 여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저자의 목을 쳐라. 이자의 목을 쳐라. 하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 앨리스는 몹시 불편해졌다. 앨리스는 여왕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그랬다간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러다간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목이 잘리게 생겼는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겠어. 앨리스는 여기를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하늘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앨리스는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채셔 고양이네. 이제야 말이 통하는 것을 보는구나. 채셔 고양이는 입만 나타나서 여긴 어떻게 온 거야? 하고 물었다. 앨리스는 고양이의 눈이 보이면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귀까지 나타나야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한쪽 귀라도 나와야지 들을 수 있을 거 아냐. 하고 생각하며 경기는 그만두기로 하고 플라밍고를 땅에 내려놓고 채셔 고양이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고양이는 점점 모습을 드러내었고 이제 충분히 나타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앨리스는 이 사람들 모두 정당하게 경기를 하지 않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 그리고 규칙도 그런 게 있기는 한다면 말이지만 전혀 지킬 생각이 없어. 모두 엉망진창이야.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기 경기장 반대편으로 가버린 아치가 내가 공을 넣어야 하는 곳이라고. 지금 여왕의 고슴도치를 가지고 크로켓을 해야 하는데 그게 쳐다보는 사이에 도망가더라고. 하고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늘어놓았다. 채셔 고양이는 여왕이 좋아? 하고 물었다. 앨리스는 전혀. 여왕은 정말이지. 하고 대답하다가 여왕이 다가오는 걸 보더니 이길 게 확실해서 아마 경기를 끝까지 할 필요도 없을 거야. 하고 말하였다. 여왕은 웃으며 지나갔다. 왕이 다가오더니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지? 하고 묻다가 고양이 머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제 친구예요. 채셔 고양이라고 해요. 절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해줬어요. 하고 앨리스가 대답하였다. 왕은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는데 하더니 그래도 원한다면 내 손에 키스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하고 말하였다. 채셔 고양이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하고 대답했다. 왕은 앨리스의 뒤에 서서 무례하게 굴지 마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날 쳐다보지 마. 라고 말하였다. 앨리스는 고양이는 왕을 쳐다볼 수 있어요.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무슨 책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고 말하였다. 왕은 어쨌건 고양이는 치워야 해. 하고 단호하게 말하더니 이쪽으로 다가오는 여왕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 고양이 좀 치워줘. 여왕은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명령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저것의 목을 쳐라. 왕은 아무래도 내 친히 처형인을 데려와야 하겠군. 하고 말하더니 황급히 자리를 떴다. 앨리스는 돌아가서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멀리서 여왕이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왕은 자기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벌써 3명이나 처형하라고 선고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리한 것 같았다. 게임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언제가 자기 차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고슴도치를 찾는 것도 그만두어 버렸다. 앨리스의 고슴도치는 다른 고슴도치와 싸우고 있었다. 앨리스는 그제야 크로켓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플라밍고가 정원 반대편에 가 있더니 앨리스가 어찌할 사이도 없이 나무 위로 날아올랐다.
앨리스는 나무로 가서 플라밍고를 데리고 왔다. 하지만 이번엔 고슴도치들이 싸움을 그쳤고 둘 다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어차피 상관없어. 아치도 이미 저 건너편으로 옮겨졌는걸 뭐. 하고 생각하고는 친구랑 이야기나 더 하려고 돌아갔다. 이번엔 플라밍고가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았다. 앨리스가 채셔 고양이에게 돌아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왕과 여왕이 처형인을 사이에 두고 동시에 말하며 다투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앨리스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셋은 한꺼번에 앨리스를 향해 질문을 쏟아부었다. 셋이 동시에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도무지 무슨 말들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다. 처형이는 이미 몸뚱이가 없이 머리만 있는 것을 어떻게 머리를 자를 수 있겠냐며 살면서 그런 소린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살아온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따지고 있었다. 왕은 머리가 달린 것은 모두 머리를 자를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따지고 있었다. 여왕은 시간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한다면 차라리 여기 있는 사람 모두를 처형하겠다고 따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낯빛이 변하더니 불안해하였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고양이는 공작 부인 거예요. 공작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말하고 말았다. 여왕은 감옥에 있다. 데려와. 하고 말하였고 처형이는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그 사이 고양이는 다시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처형인이 공작 부인을 데려왔을 땐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왕과 처형인은 여기저기를 뒤지며 고양이를 찾기 시작하였고 모였던 사람들은 다시 경기를 시작했다.